그래서 저희 화학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쓸데없이 철학 논제를 한번 해볼게요. 아, 좋죠. 철학 언제나 재밌어요. 학기만이다. 자, 우리 제 원소 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세계 3원소 얘기를 했어요. 네. 그쵸? 빨간색과 파란색과 노란색. 네. 근데 세계 3원소라는 게 실제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세상에 있는 색깔이라는 건 세계의 원소로 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이라는 걸 어떻게 인지하죠? 인지 과정을 아직 아세요? 산물에 빛이 닿아서 그걸 반사된 거를 가시 영역에서 판단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에 의해서 이게 원소가 세 개가 되는지 잘 모르시죠? 또 세계가 궁금했어. 이게 왜냐면 우리 눈에 있는 그 시각세포가 종류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명암을 구분하는 세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색깔을 구분하는 또 세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색깔을 구분하는 세포가 다시 종류가 세 개인데 빨간색에 반응하는 세포, 파란색에 반응하는 세포, 그 다음에 초록색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빛의 삼원색이죠. 이거 우린 빛을 보니까 그 색은 이제 그거 흡수하는 거니까 반대고 빛의 삼원색으로 얘기합시다. 그럼 빛의 삼원색이 그래서 우리가 TV를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분홍색 패널을 다는 건 미친 짓인 거예요. 야, 분홍색을 왜 달아? 빨간색 RGB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쵸? 네. 혹은 뭐 프린트 잉크 회사인데 청록색 잉크 말고 뭐 다른 갈색 잉크를 쓰겠다. 이거 미친 짓인 거예요. 원소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실제하는 게 아닌 게 왜냐면 우리가 감각기관이 세 개에 반응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빨간색이랑 뭐죠?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섞이면 무슨 색 빛이 되죠? 노란색. 아, 그렇죠. 네, 노란색 빛이 되죠. 그럼 노란색 빛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그냥 노란색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오면 우리 빨간색에 반응하는 세포랑 초록색에 반응하는 세포에 비슷한 세기로 자극을 줘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노란색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TV에서 만든 노란색은 빨간색도 쏴주고 초록색도 동시에 쏴줘요. 그럼 이게 눈에 동시에 맺히면 이것도 얘도 반응의 자극의 세기가 또 비슷하네? 그럼 노란색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인간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빨간색과 초록색과 섞으니 노란색이 됐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감각기관의 구조 때문에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현대과학에 의하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초록색이나 그게 원소로서 구분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그냥 연속적인 파장에 의한 거지. 3원색이라는 거의 발현은 우리의 감각기관의 세포가 종류가 색이기 때문에 발현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문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시각세포가 색깔을 담당하는 게 8개거든요. 그러니까 문어는 왜 빛의 원소가 3개야? 8개지? 라고 주장을 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원소라는 게 그럼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감각기관에 의해 발현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잘 얘기됐으면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대 화학 얘기 이제 하고 원소 얘기 할 건데 이것도 우리의 감각에 의해 발현되는 거지 실제로 원소라는 건 다 허상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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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 아무튼 과학이라는 것 통해서 원소라는 걸 지금 찾는 여행을 할 건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의 감각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원소라는 건 아까도 질문하셨잖아요. 왜 우리 우주에 기본 입자라는 게 지금 막 여러 개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 개일까? 가 아니고 실제로는 여러 개인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지의 그러니까 생물학적 구조로서 발현되는 우리의 인지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그 다음에 관측을 하는 어떤 기저들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되도록서 그냥 발현이 됐을 뿐이 아니냐. 실제 물질 자체라는 것은 원소라는 게 아예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답이 없는 존재로전 어떤 철학적 토론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원소 특성을 너무 일단 모른다는 부분이 일단 좀 걸리기는 하는데 네. 동일한 개념일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그냥 누가 정한 거잖아요. 빨로파, 네. 빨로초, 빨로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누군가 정한 거고 사실 빛이 색깔이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뇌에서 발현한 거죠. 그쵸. 감각기관. 감각기관에 대해서. 예. 그쵸.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지네. 빛이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빛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닿았을 때 무슨 색으로 인지하냐가 있는 거지. 원래 사실은 빛이라는 거는 어떤 그 파장이에요. 그냥 네, 파장이에요. 파장인데 파장이 조금 길면 빨간색처럼 보이고 조금 짧으면은 뭐 보라색처럼 보이고 그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스펙트럼 혹은 스펙트럼 짜자작 갈리는 거. 그러니까 얘네가 사실은 그냥 다 길이가 조금씩 다른 그 뭔가 파장들이에요. 조금씩 길이가 다른. 근데 그런 것들이 길이가 긴 거는 하필이면 우리 눈에 있는 빨간색을 감지하는 애가 잘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는 빨갛게 보이는 거고 길이가 제일 짧은 애는 뭔가 빨간 거랑 뭐 다른 거 두 개를 적절히 해서 보라색으로 발현이 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빛이라는 거의 물 자체를 봤을 때는 얘는 원소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거죠. 얘는 그냥 각자가 다 주기가 있는 파장들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상으로서 받아들이기로는 원소라는 게 분명히 있죠. 세 개만 있으면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실체가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기관이 그랬기 때문에 발현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것도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저는 미래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플로지스톤을 좀 어이없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죠? 네네. 원소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다더라.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우리는 믿어야 하지만 그 원소, 그러니까 그 삼원색의 그 요소나 그런 얘기하시는 거를 믿어야 하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밝혀가야 할 문제지만 이게 허상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상일 수도 있다. 네, 허상일 수도 있다. 근데 믿어야 된다, 그거는. 아, 그렇죠. 네.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만 약간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밝혀가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네. 가설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 얘기 듣고 아까 되게 좀 약간 균열이 일어났어요. 좀 내가 믿는 게 내가 믿는 게 진짜가 매트릭스. 네, 진짜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결론을 좀 내려고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돼요? 뭔가 답이 없는 주제다 보니까 아니, 개인의 생각.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이 생각밖에 지금 안 들어서. 기대 2권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이잖아요. 아,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빛의 삼원색을 예로 들어서 인지하는 부분이 다 우리의 인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자체를 내가 구현한 거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없으면 세계도 사라진다. 이런 개념으로 세상이 사상이 많이 바뀐 것 같고 저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얘네 물어본 것도 사실 뭔가 단순히 원소를 물어봤다기보다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의 실체를 인정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뭐 더 깊게 가면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런 질문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모든 게 허상이더라도 우리가 체감을 하는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야 그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또 현실도 받아들여야죠. 때려서 아픈 것도 내 생각이야라고 하면 안 아프라고 하면 되는데 아픈 걸 어떻게 해. 네가 아무리 날 때려도 난 내 세계 내가 구현하기 때문에 난 아프다. 난 안 아프다. 이러면서 안 아픈 거지. 그거는 이제 뭐 공감은 하지만 그러기에는 인간이 너무 나약한 존재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게 뭐 세계를 아무리 내가 구현했다 하더라도 내가 구현한 거라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어차피 관측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물 자체를 관측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인식 속에서 만들어진 세상이 원소처럼 보이면 원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있다라고 치자 라고 생각하신다 그죠? 좋은 생각. 그러고 보면은 그 인간이 관측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은 어떻게든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이 그 관측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랑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반대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들긴 하네요. 뭔가 모든 게 다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해서 이게 만약에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범위의 것이라면은 이거는 실존해야 되냐고 실존을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난 거를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게 된다면 그러면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거는 실존하는 거라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3원색이 실제로는 원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파장이고 그 바깥으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파장대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다른 우리가 감각기관을 뛰어넘는 어떤 관측기계들로 밝혀낸 것처럼 어쨌든 인간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벗어난 무언가를 통해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원소가 아니라면 그것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원소라면 더 그 패러다임을 공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너무 정리를 잘해줘서 되게 좋은 생각인데요. 좀 이따 질문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사실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과정을 겪고 어떤 걸 나아가기 위한 건데 허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빅뱅은 나중에 얘기할 거 좀 제가 그냥 잠깐 라디오에서 보면 빅뱅이 그러면은 우주가 빵 터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 비꼬는 게 그냥 그래서 이제 큰 빵이잖아요. 큰 빵. 빅뱅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진짜였어. 그리고 빅뱅이 그러면 뭔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실제로 우주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그래? 옛날에는 이거 막 울리듯이 얘기했는데 진짜로 이게 되는 게 있고 사실 실제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지금 알 수는 없지만 허당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매트릭스나 이런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럼 나는 내가 나인 걸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 내가 나를 인지하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나라고 인식을 하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그게 그 화자가 내가 너무 깊이 빠져서 이걸 나라고 인식을 하면 그리고 내가 그거를 누군가 조작을 해놓은 데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명하신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나는 그쵸 그거는 의심할 수 없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나는 내가 나인 거를 의심하고 있는 나도 내 나라는 건 또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인데 그거를 어렸을 때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약간 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또 심리학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그게 공황이 어떤 그런 증상일 수 있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항상 공황 상태죠. 저는 제가 철학적 사유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철학적 공황에 빠져 있다고 했군요. 그거를 이제 우리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프로이드의 그런 쪽에서 보면 공황인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로 이렇게 딱 진실이 귀결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정말 사실이라고 믿고 미처 3만 세계 원소이고 이거를 부정해보는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물론 내가 나인 걸 믿죠. 내가 나인 걸 부정을 해서 뭘 얻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런 영화들이 나올 때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해서 좀 약간 위안이 됐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구나. 굉장히 좀 새롭고 놀랍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럴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다채로운 생각들을 들어봤고 되게 흥미로운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저도 옛날에 사실 했었는데, 근데 관측이라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적외선이라는 거를 원래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 밖에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라는 걸 통해서 적외선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적외선을 다른 색깔로 바꿔준 걸 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을 다른 장비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게 바꿔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빨간색 밖에도 어떤 색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들, 삼원색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온도계를 예를 들면 온도계로 온도를 이렇게 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쭉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40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이 물체의 온도는 40도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온도계를 가지고 과학 시간에 뭘 하냐면 샤르레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실험을 해봐요. 샤르레 법칙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도일 때 이게 온도계 딱 보셨는데 온도계 30도네? 근데 부피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딱 40도가 됐더니 부피가 늘어났는데 온도계도 40도네? 50도가 됐더니 온도계도 50도네? 그러면서 샤르레 법칙이 맞다 한번 보고 써요. 근데 이미 이 온도계 내에 샤르레 법칙이 내재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온도계가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샤르레 법칙에 따르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니까 어떤 물질을 넣어놓고 30도일 때 눈금 그어놓고 온도를 높여서 40도일 때 눈금 그어놓고 50도일 때 눈금을 그어놓자. 기준을 정한 것 뿐이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온도계를 가지고 샤르레 법칙을 다시 한번 재증명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순환 논리인 거예요. 이 온도계 자체가 이미 샤르레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관측 장비고 그 관측 장비를 통해서 그 법칙을 다시 우리가 재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관측 장비들은 그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들이랑 과학적 이론들은 말씀하셨지만 언제든 틀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측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감각기관의 이변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것도 다 허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그 관측 장비가 내재하고 있는 기본을 가정하고 있는 이론이 옳아야만 이것도 맞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학이라는 게 진리를 향해 가는 학문이니까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진리에 가까운 학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 가지고 저는 틀릴 수 있지, 그럼 고치면 되지라는 좀 그런 되게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갖고 되게 좋은 마인드가 있어요. 그냥 틀리면은 틀리니까 수정하면 되겠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수정해 나가면 답을 향해 찾아갈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주 동안 이런 쓸데없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철학적 어떤 질문들이 진짜 쓸데없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쓸 때 있죠. 그런 질문을 해서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재미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예, 재미라는 거.
쓸데없다기보다는 쓸데를 아직 못 찾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실용주의자적 관점이고 그냥 저도 실용적인 거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용쌤 얘기 듣고 나서는 예전에 경쌤이랑 되게 좀 반발을 많이 했었던 게 이제 모든 자극에 대해서 뇌가 인식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후대에 몸가 뭐 이렇게 없이 공간 좁으니까 머리만 딱 남겨놓고 어떤 감각 자극만 주면은 똑같이 느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 상황을 좋다고 생각했고 저는 절대 남 반대다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 뭐 4D 체험관이나 뭐 5D 체험관 이런 데를 가보면 실제로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안 막인 상태에서 영상을 보고 온도나 어떤 바람이나 이런 어떤 영향이 100%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슷한 느낌을 겪잖아요. AR 같은 것도 막 진짜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착각이라는 개념 하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상황이 사실 그냥 인간이 통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난 그게 너무 싫어, 사실. 인간이 너무 쉽게 조절이 되는 느낌. 그걸로부터 계속 난 도망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난 반발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조작 가능한 개체가 되고 싶지 않다. 근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속 과학이 밝혀내는 거나 뇌과학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성과를 내고 뇌를 실제로 막 단면을 쪼개갖고 합쳐가지고 지렁이를 만들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게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뭔가 그러니까 뭐랄까 본질적으로 물질에 기반하지 않은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에 기반을 한 자극이어야말로 진짜라는 생각. 예를 들면 헛소리,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뭔가 문득 이상한 소리가 이렇게 딱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들은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오늘의 질문 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건 헛소리가 아니야. 이건 진짜로 누군가 말을 하고 있어서 말소리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쩜 아무런 물질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나의 인지가 느끼고 있는 걸 수 있는데 혹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수 있는 건데 혹은 매트리스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항상 우리는 꿈이라는 거는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그걸 현실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만 진짜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실험실의 뇌 같은 것도 싫어하는 거고. 네. 시라노 연애 조작단 뭐 이런 거나 조작,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조작 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위약 효과에 대해서도 너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고 없고는 뭐 뭘 판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하다는 게 좀 계속 그게 약간 나쁘게 생각되면서도 내가 당한다면 되게 기분 나쁜 일이고 또 사용하려고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악용하는 느낌이기도 좀 들고 그런 느낌이 인간 자체를 너무 낮게 보게 되잖아요. 통제 가능한 존재다라고 돼버리면 그게 이제 과학이 막 발달하고 이래서 저도 되게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통제당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영화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뭐 하다못해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다음에 뭐 여기 나왔을 때 그렇죠. 뭐 가정에서 옛날에는 이게 구분이 딱딱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하다가 집에 오면은 뭐 이렇게 막 또 있고 뭐 모임에 와서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 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 오히려요? 네. 왜 못하냐면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이 내가 공간 시공을 초월해서 이 안에서 회사의 일도 하다가 회사 단톡방에 들어갔다가 뭐 소모임 이것도 왔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페르소나의 중간에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지 이걸 딱딱 구분해서 옛날처럼 잊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도 되게 해당이지만 우리는 핸드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핸드폰이 주는 편리함 외에 이걸로 인해서 막
엄청나게 잃어가는 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깊이 있는 사고를 한다거나 뭐 인간관계를 오프라인에서 만들어가지고 막 이것처럼 만나서 나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굳이 안 만나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잃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주는 편의가 훨씬 크잖아요.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런 반감을 갖고 있지만 실제 그게 일어났을 때 주는 혜택이 엄청 크면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도 저는 이제 같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그거죠. 무인 자동차가 나오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를 상용화 안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철회하기 힘드니까. 그렇겠네요. 그래도 타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게 주는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뭐 해킹의 위험이니 뭐 하지만 인터넷 뱅킹 다 하고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중에 내가 그걸 지킬 수 있을까? 계속 그런 마음을 지킬 것 같은데. 저는 QR코드 찍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하나의 통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제 QR코드 찍고 어디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네네. 들어가고 네네. 통과하는 게. 개인정보 나오는 네네. 그게 뭐 위치 이용되진 않겠지만 내가 어디로 내 이동권에 있어서 그런 게 이제 통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개인정보 노출이죠. 네. 우리를 뭐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네. 개인정보 노출이 이런 게 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발단이 되지 않을까. 그쵸. 앞으로 더 이렇게 더 이 수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친구.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그게 선의적으로 발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개념으로만 딱 봐도 개인 동선이나 어디 이렇게 네. 어떤 생활 습관적인 부분이 노출이 되면 당연히 상업적인 부분이 먼저 등장을 할 거고 그쵸.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뭔가 소비에 대한 것도 다 통제당하고 있고 내가 보는 정보도 나는 그냥 골고루 본 것 같은데 다 조작한 대로 보고 있고 맞아. 노출되는 게. 참, 무서워요. 이미 핸드폰에 다 저장이 되고 있는데. 트루먼 쇼 사실 되게 피했잖아요. 영화. 구글 검색기도 좀 그렇지 않아요? 아, 구글 검색기로 네, 그 사람 전에 찾았던 거 다. 네, 네. 글 올렸던 거 다 이렇게 밝혀지고. 그렇죠. 네. 개인정보 노출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피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거의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이 나왔던 건데. 그거를 이상한 어떻게 암호화폐. 아 그래요? 이상한 거에 옆에서 그걸 어떻게 선의적 통제 기관에 맡길 거냐, 그게 블록체인 개념인 네, 거잖아요.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컨트롤하지 않도록 그치. 탈중앙화하자. 그쪽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런데 좀 실패 같아 보이지 않아요? 뭐 개선품이 나오겠죠. 언젠간 답을 찾지 않을까 생각도 받아들여야 될 것 들기도 같아요. 하고. 요즘에 점점 그런 분위기잖아요. 약간 개인 마케팅이라고 하면서 계속 노출을 우리는 싫어하지만 지금 당장 10대들 틱톡이나 이런 문화에서 이미 노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개인정보를 서로 노출하고 있어요. 유튜브 자체도 개인정보, 개인 블로그 노출을 하는 거고 그걸 누군가 선점을 지금 했을 뿐이고 우리는 또 이제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게 되면 또 다른 개인정보, 더 깊은 개인정보를 파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왕 이렇게 된 거 빠르게 노출해야 그나마 덜. 그래서 오늘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신다고. 뭐 알려드리는 상관. 뭐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뭐 이게 회원가입 해가지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수하면 다음날 동의, 전화 와. 맞아요. 동의 안 하면 못 쓰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전화 올 텐데 정말 전화가 다음날 바로 마케팅 전화가 오니까 문자 테러.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필요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스팸 컷 뭔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상업적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회사 같은 데서는 이게 거의 해킹이 이메일 아니면 홈페이지 거기서 다 일어나잖아요. 웬만한 게. 그러니까 뭐 아이디 강탈도 뭐 피싱 사이트 가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넣었는데 다 털리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게 IT에서 나오는 게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할 놈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냥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보안에 이제 좀 약간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데서는 그 웹이나 이런 데서 회사 컴퓨터에서 그게 실행되면 회사의 어떤 지급결제 시스템이 털리면 큰일 나잖아요. 정말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웹사이트를 어떤 클라우드에 있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그거죠. 저기 독립된 공간에서 돌려가. 그래서 얘가 안전하면 그때서야 그 콘텐츠를 내려줘요. 네. 그러면은 털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메일로 피싱이 왔는데 그걸 클릭해가지고 클릭하지 말라고 그걸 클릭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메일도 클릭을 하면은 로컬 컴퓨터에서 도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돌고 안전할 경우에만 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차단시켜고. 약간 기미상궁처럼 네. 네가 먼저 먹어봐. 맞아요.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뉴스에서 본 거 같네요. 그 가상으로 그 뭐냐 OS에서 지원해가지고 한번 실행시켜보고 예, 그거 보고 이제 안전한지 판단하는. 그냥 보안 솔루션이 되게 비전이 있네요. 그쵸. 원래는 이제 맞죠. 되게 샌드박스 해가지고 근데 침투하면은 여기에서 먼저 실행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안전하면은 들여보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애들이 머리가 좋아지니까 여기에서 검사하는 기간을 계산해서 잠복기를 둬요. 그럼 얘가 괜찮네? 아무 활동을 안 하네?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막 움직이게 하니까. 그 BMW인가요? 그 테스트 상황이라는 걸 알면 그러니까 적게 배출하다가 진짜 주행 중이네? 그거다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역시 불법은 성실하다고 했죠. 그렇죠. 파괴자가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지. 노출을 안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세상이. 그런 거 같아요. 범죄자들이 있어서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맞아, 않나요? 맞아. 그런 것도 있죠. 그 사람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굳이 안 발전시켜줘도 될 텐데. 암세포도 생명이잖아요 같은 느낌인데. 나름의 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악당이 없으면 뭐 없잖아요, 영웅이. 영웅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무료하겠어. 무료한가요? 정말 싸움 없는 세상에 오면 좋을 것 같나요? 좋지 않을까요? 싸움 없는. 싸움. 예. 굳이 싸워서 분란도 저는 나름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필요하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어쨌든 경쟁은 몰입을 이야기하고 그걸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무언가를 창출하니까 필요하긴 하겠죠. 요즘 시대는 근데 뭘 해도 다 논란거리라서 너무 살기 힘들지 않나요? 어떤 사람 우스갯소리로 날씨 좋은데요 이 얘기도 꺼내면 안 된다고. 기후변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지금 날씨가 좋다고요. 지구의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또 논쟁이 PC충 얘기로 또 넘어갈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적당한 게 좋죠 모두. 적당한 논쟁도 있고. 정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게요.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점점 인정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콘텐츠나 이런 게 방향성을 띄워버리니까 콘텐츠를 볼 때마다 한 방향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그게 확신이 들어버리고 타인과 만났을 때 서로 이제 논리적 반박이 가능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싸움이 나고 뭔가 점점 와해되고 고립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공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거대 담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 옛날에는 그러니까 중세 때까지는 종교였고 그렇죠. 노바 됐든 어쨌든 천국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과학도 있고. 근대까지는 이제 이데올로기와 여러 가지 철학들이었죠. 저는 생각해보면 그게 항상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어떻게 다시 어떤 화합을 시킬 수 있을까? 근데 전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립의 상태는 정말 개인 완전 혼자가 되는 고립 상태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일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해결책이 종교라고 믿거든요. 적어도 과학은 아니다. 과학은 아니죠. 과학에 대한 게 있지만 또 종교도 같이 하시니까 하신다거나 저도 종교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양쪽을 다 생각하시겠네요. 또 그게 상충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굳이 하나의 이념으로 뭉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냥 뭐 신뢰 관계를 이제 쌓을 수 다 못 믿는 거잖아요. 다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 대화를 할 공통의 교집합은 최소한 갖춰야 되는데 점점 사라지는 느낌 들지 그러니까 않으신가요? 딱 학교 다닐 때 학교 친구 딱 끝이고 학교 친구 끝이고 회사 다니면 회사 친구 딱 끝이고 근데 그 사이에서는 그런 공간에서 암묵적으로 상하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하관계 속에서는 이게 뭔가 신뢰의 개념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공부에 대해서 경쟁 계열이 생겨버리고 회사는 수익이라는 이름 하에 또 이게 협업이 아닌 협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내 나름 해결책은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많이는 필요 없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회사 거대한 그런 담론 공통적인 거는 사라졌는데 사람들이 가는 방향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을 갖고 집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돈. 그리고 정부가 그걸 계속 막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을 올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들이 사실 그쵸 자본주의니까 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너무 거기에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이만큼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불구하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하는 모든 얘기는 거의 그걸로 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을 해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집을 해서 어떻게 하고 심지어는 그게 심화되다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친구는 자기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애도 다음 달에 태어나는데 그 플랜을 다 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신혼특공 써서 어딜 간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집을 한번 갈아타서 그게 남으면 나중에 외곽으로 빠져서 은퇴는 그 집을 팔아서 노후자금 마련하니까. 와 대단하다. 근데 그게 아니 뭐 플랜이 괜찮을 수 있고 말해주면 사실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게 그거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그냥 그게 단가? 그거를 누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죠. 이제는 그대로 돼도 사실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안 그쵸. 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죠. 근데 모두들 생각하는 게 그냥 거기 안에 예전에는 잘 살고 못 살고 생각하는 게 그 안에서 또 다를 수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저 목표는 다 하나야. 내가 어디까지 가냐 좀 다를 수 있겠죠. 10억을 버냐 20억을 버냐 아니면 은퇴 자금 뭐 없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매번 사람들이 하거나 뭐 주위에 친구들을 봐도 그냥 다 그런 거. 너무 저는 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비슷한 생각과 그게 가치가 있는 건가? 하지만 저도 그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지금 뭐 그냥 딱 짧게 보면은 이제 돈이라는 개념으로 뭉치지만 저번에 행복 개념을 설명했을 때 고통을 지나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나면 자유를 갈구하게 되고 자유를 갈구하는 게 사실상 경제적 자유가 일단 1번에 서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 개인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깊게 가지고 있는 믿음 중 하나는 어쨌든 돈이라는 게 많으면 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 행복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그쵸. 여유와 어쨌든 행복을 위한 자유죠. 그렇죠. 네. 나의 어떤 행복 추구를 위한 자유, 그러니까 어떤 선택권이 늘려줄 수 있다. 돈이라는 건 언제나 나에게 그걸 보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제 일본이 한번 근데 세게 맞았죠 그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일본 말고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돈의 가치라는 게 그렇게 하락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믿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을 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산이 저기 있으면 산은 평생 저기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돈도 계속해서 우리가 봐온 거죠. 어쨌든 항상 자산들이 가치가 올라가고 그런 가치가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를 획득하고 부라는 게 항상 그 사람들의 자유를 넓혀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굳게 믿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로 끝까지 갈 거냐 우리가 적어도 살아있는 그 세대 동안 라고 봤을 때 이번 코로나 이후로 또 경제가 굉장히 많이 다변하고 있잖아요. 또 게다가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새로운 양상을 흘러가고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비슷하게 하다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무너졌을 때 굉장히 큰 혼란이 올까봐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두려워요. 네. 무너질까요? 무너질 수도 있겠네. 모를 일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옛날에는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돈이라는 건 허상이고 그러니까 무슨 옛날엔 달러 같은 건 그냥 어릴 때도 항상 그랬어요.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이거 A4 문제라고 생각하면 얼마 안 하는 건데 이게 왜 5만 원짜리가 이런 가치가 있지?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사실은 이 가치는 금이라는 게 근본이지 해서 금이라는 게 보장해줬거든요. 금은 불변하니까. 그래서 금이 불변하니까 여기에 연동돼 있는 것들은 사람들의 가치를 믿을 거야라는 믿음. 근데 이게 풀어져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가치를 믿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이 종이 쪼가리 가치들을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쭉 믿어올 거야 라는 생각. 그랬다가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면 하나를 사 먹기 위해 술에 이만큼 지폐를 쌓아놔요. 그러니까 이런 디플레라는 게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 반면 또 쉽게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역사로는 배웠지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굳게 믿는 거죠. 지금 부동산을 사면 어쨌든 오를 거야. 일본밖에 없었잖아. 설마. 설마. 저는 그 돈을 버는 개념 자체가 그 어떤 자유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많이 번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무조건 돈 포커싱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돈의 가치가 언제든 추락할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 벌어야 되냐를 설정하는 건데 그게 생존의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만 되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추가하다 보니까 더 해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회 제도가 기본 소득제. 세금 많이 내요. 그러고 돈 더 벌고 싶은 사람 더 벌고 당연히 이게 상대적부로 인해서 이제 없는 사람이 서비스 요구를 할 거고 그거 있잖아요. 상하관계 노예 개념이 가불관계가 생기는 거고 그거는 뭐 거부하지 않겠는데 기본 생계를 위협하다 보니까 가불이치고는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내 개성을 표출했을 때 회사가 싫어하니까 거기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회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에 맞춰서 개인이 행동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이유가 생존권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 몇 시까지 가야 되죠?
아마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쵸. 네. 11시 20몇 분 막차니까 11시 생각하는 게 있는데 다음에 얘기해요. 왜요? 궁금한데. 너무 길어요? 아, 예, 길어질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